안녕하세요. 순아의 다락방 책장입니다. 오늘은 폭주 노인 미안하다 나는 철없이 사는 게 좋다 라는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김욱, 출판사는 페이퍼로드. 놀 줄 아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지금도 일하고 마시며 즐기는 80대 청년. 김욱이 권하는 인생 이막, 폭주의 기술.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몰라? 모르면 어때?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제대로 바꿀 한 권의 책.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원생활의 허상. 신문기자 생활로 30년 세월을 보낸 후 반민정체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편집위원으로 10여 년을 더 직장에 다녔다. 40년 넘게 새벽별 보며 출근해서 술에 취해 달을 보며 집에 돌아온 것이다. 발바닥에 땀띠가 날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다. 그래도 꼭 하나 지킨 것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령 정수리에 20도짜리 소주 원액이 유출될 만큼 꼭지가 돌아갔어도 잠은 집에 가서 자자는 나와의 약속이었다. 새벽 2시가 됐든 4시가 됐든 기어서라도 집에는 들어갔다. 끝끝내 자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들으며 한바탕 닭싸움을 하고 나면 어느새 밤이 희부물어 밝으면서 아침이 오고, 그래서 몇 시간 자지도 못한 상태로 커피 한 잔 마시고는 다시금 어제와 같이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런 한편으로 요즘의 투잡 쪽처럼 칼럼니스트로 숱한 기업들 사보에 칼럼을 기고했다. 그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월급보다도 사보에 싣는 칼럼 글줄이 밥줄이 되어 내 식구 뱃줄을 채워준 셈이다. 그때가 벌써 20년 전 이야기로 나보다 금전 감각이 뛰어난 아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서울 외곽의 위성도시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나를 꼬드겨 서울에서 수원으로 집을 옮긴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이다. 그러나 수원에서 서울로 10년 가까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 차차 지쳐갔다. 매일 일 끝나면 술은 마셔야겠고, 마시다 보면 자정이 가까워오고, 그래도 자리는 파할 기척이 없어 결국은 수원행 마지막 전철이 끊기고 만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수원을 거쳐가는 천안 또는 대전행 비둘교를 탄다. 그 기차가 수원역에서 잠시 머무르며 들뜬 몸을 식힐 때 내리면 집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막판 찬스가 되는데, 곤드레가 된 몸은 잠에 골아떨어져 수원역을 기분 좋게 지나쳐 1시간은 더 간 충청북도 천안에서야 눈이 떠져 부라샤라 내리곤 한동안 충북 바닥을 헤매기 일쑤였다. 그러면 또 대합실에서 1~2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비둘기호에 몸을 싣고 수원에 내리면 새벽 3시, 따블을 부르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며 집에 가는 수밖에 없다. 일주일에 2~3일은 이런 생활이 지속되었는데, 환갑을 넘기고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짓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퇴직 후 내 책을 써서 인세로 떼부자가 되어야겠으니 양지 바른 곳에 집 한 채 짓자고 사정했다. 아내도 철없이 젊은 날만 생각하며 재버릇 개 못 주는 고른 남편이 불쌍했는지 수원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고 땅을 몰색하러 돌아다녔다. 나의 새로운 사업처인 출판사들은 대개 홍대 앞 마포 합정동 인근에 밀집해 있다. 천생 서울에서 돈 벌어야 하는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익숙한 자리가 낫겠다 싶어 수원역에 화성을 집중 탐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논 가운데 붙은 120평 밭을 계약하기로 이른다. 수원 아파트와 차로 40분 거리였다. 서울에서는 2시간 거리였다. 내 마음이 얼마나 들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성냥갑 같은 빌딩들 사이에 끼어 아둥거리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한편으로 시인 이태백처럼 새벽에 일어나 집 앞에 야트막한 산을 오르내리고 낮에는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고 밤에 달이라도 뜨면 창문가에 신문지 한 장 펼쳐놓고 소주 한 잔 마실 생각에 군침이 돌다 못해 기침까지 쏟아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일이 잘못되려는가 싶다. 그 땅 주인이 동네 이장이었다. 구두 계약할 당시와 달리 서류 계약 직전에 돈을 좀 더 얹어달라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남향이어서 그렇다는 거다.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나침반을 사서 방위를 확인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시골은 도시와 달라서 각박하게 굴면 안 된다고 한다. 당신이 땅을 샀어도 당신이 그 땅까지 밟고 가는 길은 자기네 것이라는 논조다. 야박하게 굴지 말고 굴러온 돌답게 조용히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투였다. 지금 같아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박박 찢어버렸겠지만 그때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헛된 망상에 허우적거리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모든 게 새롭고 재미있기만 했다. 달라는 대로 덜컥 돈을 얹어주고 집을 지으려는데 문제의 이장이 또 끼어든다. 자기 친구 중에 집 짓는 사람이 있으니 이왕이면 그 친구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게 어떠냐고 한다. 그 친구한테 집을 짓게 해주면 자기도 농한기에 일품을 팔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왕 자기네 동네에 들어왔으니 두루두루 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건축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측량을 시작했다. 모든 게 주먹구구였다. 우리 내외 의사는 무시한 채 시골 농가 짓듯이 벽돌을 마구 쌓아 올렸다. 내가 기농에서 농사로 먹고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떡하니 농기재 창고를 지어놓지를 않나. 밤에 달 보면서 소주를 마셔야 하는데 창문은 쥐꼬리만하게 틀어놓지를 않나. 벽난로 하나 만들어 달랬더니 소 여물통을 용접한 깡통을 가져오지 않나. 거기에 사사건건 우리 부부와 관련된 소문이 만들어지고 부풀려지고 앞에서는 갖은 아양을 떨지만 뒤에 가서는 온갖 잡흉을 다 보고 다녔다. 혹시 오해할까 미리 밝혀두는데 시골 사람들이 무슨 악한이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살아온 삶의 형태가 그러하다. 태어난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세계가 좁다는 뜻이다. 좁은 세계는 그들에게 콤플렉스인 동시에 극심한 중압감으로 다가오는데 남들처럼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했다는 자괴감, 마치 그것이 능력의 한계처럼 다른 이들 눈에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지나친 경각심,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중압감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다. 동네 사람들끼리는 그 집의 밥숟가락 개수와 가장 최근의 부부관계 시점까지 알고 있어야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처럼 외부에서 날아든 남산골 딸각발이 샌님 같은 인종은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었다. 평생을 땅만 바라보며 자연의 순리에 운명을 맡긴 위대한 농사꾼들은 자연 그대로의 마음가짐을 지녀서 순수하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순수하다. 어린애같이 순수하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자기 앞에 있는 장난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팔도 꺾어보고 던져도 보고 빨기도 하고 때로는 품에 꼭 안고 잠도 잔다. 자연에 파묻혀 그림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기대를 시도해 보기도 전에 당장 매일같이 눈뜨면 마주쳐야 하는 인간관계의 극심한 괴리에 적응하지 못했다. 둘째로 글이 안 써졌다.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내 글을 쓰려고 전 재산을 올인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자연의 품에 안긴 것이었는데 글이 안 써진다니. 그때는 이미 퇴직한 터에서 당장 월급이 끊겼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필요했다.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직 학생이었다. 돈벌이에서 제 어미 몰래
소주랑 담배 한 보루씩 사서 나한테 안겨주라면 멀었다. 군대 영장도 아직 안 나왔을 때다. 미칠 것 같았다. 머리는 미칠 것 같은데 생활은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다. 시골살이가 인간에게, 특히 정신노동으로 먹고 사는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나는 20년 전에 몸소 배웠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시골은 도시와 달라서 태양이 무지하게 강렬하다. 뜨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컨대 도시의 태양은 비닐하우스에서 보는 태양이고 시골의 태양은 노지에서 직접 몸속으로 투과되는 태양이다. 창밖으로 그 따스한 빗줄기가 쏟아지면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컴퓨터 키보드도 만지기가 싫다. 그냥 밖에 나가서 혼자 멍하니 논둑을 밭둑을 헤매고 싶은 살랑살랑한 마음뿐이다. 게다가 시골은 생활 영역이 매우 넓다. 시내라면 장을 한번 봐도 동네마다 대형마트가 있다. 거기는 채소부터 생선, 고기, 옷, 화장품, 술이 한데 모여있는 원 시스템인 반면에 시골은 오일장이 주류다.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게 있어도 무조건 닷새를 기다려야 한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시간의 속도를 높인다. 닷새를 기다리느라 나 혼자 뭘 했는지를 모른다. 생필품도 없는 게 대부분이어서 수원이나 서울에 가야 했고 그 장거리 왕복에 전날부터 이것저것 준비해둘 게 많았다. 막말로 이웃집에 점심 함께 얻어먹으러 가도 반나절이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졌다. 하루는 금방 소진됐지만 일주일, 열흘 단위의 장기적 시간 감각은 둔감해졌다. 매일이 똑같다 보니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이 그날 같다. 시골에서 1년은 12달이 아니라 사계절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겨울이 돼서 춥고 군불이나 떼며 눈이 언제 녹나 싶으면 봄이다. 연별, 월별, 하다못해 8시간짜리 일별 근무에서도 표를 작성해서 업무를 체크하던 전직 직장인에게 4등분으로 쪼개진 엄청나게 긴 시간은 세월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오늘 안 하면 어때? 내일 하지. 조바심 나고 일에 매진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긴장감이 완벽하게 내 안에서 사라졌다. 해 떴네? 일어나야지. 해 떨어지네? 밥 먹고 자야지.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연은 인간이 잊고 지냈던 야생성을 철저하게 부활시켰다. 그 결과 한 끼 먹는 일에 엄청나게 집중하게 되었다. 천지가 들판이요. 거기서 발견한 수확물은 사람 몸에 좋은 것들 뿐이라 찾아 먹는 재미가 급기야는 일이 되고 말았다. 글을 쓰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시사철 자연이 베풀어주는 온갖 영양식을 구해 먹는 것이 전업이 되고 말았다.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어서 텃밭을 조금 가꿔도 일일이 손이 가고 산에서 뭘 캐와도 하루가 짧다. 거리감도 사라져서 저 앞이네 싶으면 30분은 좋게 걷고 있다. 글이 멀어지고 책이 멀어지고 자연을 벗삼아 아침에 눈 뜨면 농사짓고 온갖 몸에 좋은 산약초를 심고 캐 먹으면서 몸이 가벼워져 술은 더 많이 먹게 되고 담배를 펴도 기침이 안 나오니 담배 한 보루가 금방 동이 나고 시간관념이 없어져 출판사와의 계약은 어기기 일쑤고 그러다 보니 일이 끊기고 서울 나가기가 귀찮아지고 그처럼 이 악물고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가엾어지는 동안 나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도 다 그만두고 어디서 월세나 받아먹으며 시골에서 유유자적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볕 잘 드는 봄날에 소주 한 병 맛있게 먹고 구수하게 솥동 부어 썰해질한 논을 벗삼아 그 곁에 논둑에서 낮잠이나 한숨 자다가 그대로 떠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해졌다. 마침 하나뿐인 여동생이 어디서 헛바람이 잔뜩 들어와서는
제주도에 백화점을 차리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배당금을 주겠다는 얘기였다. 백화점 얘기가 나오기 얼마 전에 나는 장차 글밭이 제대로 읽어지지 않을 때 논밭이라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집 옆에 돈을 몇마지게 구해놓은 게 있었다. 그걸 팔고 집을 담보로 여기저기서 돈을 잔뜩 끌어당겨 올인했다. 먹고 논다는 것은 이날 이때까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원생활 3년 만에 심지 않아도 거두는 자연의 순리를 몸에 익히게 되어 무위도식을 꿈꾸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부 총리였던 임창열 씨가 IMF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제주도민들은 여간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육지에서 건너온 대형 백화점에 헛돈 쓰지 않았다. 수십 년간 끈끈하게 이어져 온 자기들만의 비즈니스 카르텔을 철저하게 지켜냈다. 제주도가 생기고 처음으로 탄생한 백화점은 결국 부도가 났다. 여동생은 하와이로 야반도주. 나는 술래 땀내에 쩔어가며 40년간 번 돈을 쏟아부어 건축한 전원주택을 경매로 날려버렸다. 60대 후반,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생의 끝자락에서 내일 모레 칠순을 앞두고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그때의 기분은 전쟁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서대문 사거리에 구경 나갔다가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불후의 명작을 곱깝게 여긴 인민군에게 반동분자로 붙들려 이북에 끌려가던 날과 비슷했다. 20살의 어느 날 갑작스레 경험한 회한과 절망, 자책, 두려움, 괜한 흥분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하고 얼떨떨한 날것의 감정이 이제는 늙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에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 신의주의 깊은 산속까지 끌려갔다가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밤중에 도망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 무모한 도전의식, 주변 환경 따위 거들떠 쳐다보지도 않는 순수한 목표의식이 60이 넘은 나이에 꿈처럼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 요즘 웰빙이다, 안티에이징이다 하면서 깨끗한 자연 속 전원생활, 궁극적으로는 헐떡거리며 달려온 인생, 전반전에 따른 효식과 배려, 차원에서 세계의 후반전이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는 장노년층을 볼 때마다 20년 전 내 모습이 오버랩 된다. 여유를 찾아 삶의 끝자락에서 선택한 시골살이는 과연 웰빙과 안티에이징 그 자체였다. 칠순이 다 된 나이에 20대 청년 시절의 나, 가진 거라곤 두 주먹에 만년필 하나, 갱지 몇 장뿐으로 그 허연 여백에 욕망과 삶의 본능을 여과 없이 쏟아내던 그 시절의 내 모습처럼 빈손으로 되돌려 놓았으니 말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이제는 유유자적 즐길 일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던 시기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달과 별을 안주로 술 한 잔 마시고픈 생각이 머릿속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경매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내 줌을 낙찰을 받으면 그가 써낸 낙찰가에서 빚을 채하고 남은 돈을 나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일부러 자기 집을 경매에 붙이기도 한다. 집은 안 팔리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당에 차라리 경매로 넘겨 얼른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재기를 모색하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IMF가 터진 직후라 텔레비전에서는 연신 금모으기다, 아나바다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돈 있으면 쓰지 말라고 성화를 부리던 찰나에서 그 골짜기에 초라하게 지은 농가주택 따위는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다. 결국 4번 유찰 끝에 감정가의 15% 값으로 낙찰되었다. 내 집을 낙찰받은 주인공은 나에게 돈을 빌려준 오랜 친구였다. 이대로 경매가 끝나면
후순위 채권자인 자기 몫으로 떨어질 액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염려한 친구는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았고 리모델링 후 되팔아야겠다고 했다. 경매도 실은 그 친구가 신청한 것이다. 나는 여러 채권자들에게 어떻게든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선 이자부터 제때 통장에 입금시키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농협, 축협, 시중은행에 기자 시절 알고 지내던 사채 업체까지 내 처지를 이해하고 좋다며 승낙해 줬는데 오직 30년지기 내 친구만이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복리 이자까지 꼼꼼하게 계산한 금액을 보기 좋은 글씨로 큼직하게 써놓고는 경매에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말년 운이 안 좋다 해도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이 정도면 가히 더러움의 끝. 내 운명이 저주스럽다 못해 끔찍하게 느껴졌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지 않았다. 몸까지 탈이 나서 물만 삼켜도 숨이 안 쉬어지고 헛구역질을 개원했다.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뻐근해져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건강보험까지 수백만 원이 미납돼서 의료보험이 끊겼다. 병원에 갈 처지도 못 됐다. 단골내과에 물어보았다. 협심증 같다면서 알약 몇 개를 주는데 꼭 미급한 상황에서만 혀 밑에 약을 넣고 녹여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일종의 독약이란다. 잘됐다 싶었다. 치사량이 몇 알이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다 삼키면 죽겠지 싶어 갑자기 기운이 솟았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운명의 끝을 내 손으로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절대감에 한 달 가까이 속이 들끓어 흰죽도 먹지 못한 뱃속은 자신감으로 들떠 올랐다. 며칠 후 뜻밖의 부음을 접했다. 한동안 같이 일했고 여러 가지로 신세졌던 출판사 사장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다. IMF로 출판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최대의 출판 도매업체들이 연쇄 부도했고 그 파급은 소규모 출판사들이 줄도산으로 확산되었다. 그 양반도 고비를 못 넘겼다. 거래하던 도매상이 하루아침에 망하면서 수금받기로 한 돈을 공중에 날려버렸다. 결국 출판사 문을 닫고 말았다. 꿈이 사라진 인간은 나약해진다. 쓸모 없어진다. 정말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나약하다고 쓸모 없다고 부정짓고 혼자 고민하며 번뇌하게 된다. 아끼는 책들이 이자 몇 푼 때문에 고물상으로 넘겨져 폐지로 재활용된다. 피가 쏟아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평소에도 말과 행동에서 선비적 고고함을 대나무 향처럼 주위에 퍼뜨리던 분이다. 잘 나가고 번성할 때는 기품이라는 게 약이 되고 무기가 되지만 추락해서 시궁창을 뒤적이는 생쥐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는 반대로 자기 비하와 환멸의 원천이 된다. 한창 일해야 할 50대 중반에 스스로 링사이드에서 판정패를 선언한 후 쓸쓸하게 목을 맸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모님한테는 상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서울까지 나갈 차비 계산이었다. 정말이지 1,000원짜리 한 장이 아쉽고 귀했다. 전철은 노인 승차로 공짜였지만 산골 집에서 수원역까지 나가려면 좌석버스를 타야 했다. 그 돈이 아쉬웠던 것이다. 사람 본심이라는 게 이렇다. 수십 년 지기가 험한 세상의 다리를 무사히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했음에도 위로주 한 잔 부어주러 가기가 겁이 나고 부담이 됐다. 이런 내 처지가 한심스럽고 겁이 나서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간신히 무거워진 걸음을 억지로 옮겨 떠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면 서울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환승장으로 올라가야 할 계단이 만만치 않다. 중간쯤에서 가슴이 뻐근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쇠사슬로 가슴을 칭칭 동여맨 다음 강호동과 이만기가
양쪽에서 사슬 끝을 잡고 줄다리기라도 할 때 느껴지는 것 같은 극심한 흉통이었다. 영혼까지 빠개질 듯한 고통을 혓바닥을 깨물며 이완시켰다. 그리고 서둘러 품속을 뒤져 내과에서 놓은 아스피린처럼 생긴 알약을 꺼냈다. 한 알이면 된다. 단 한 알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한 알만 삼키면 비록 몇 달 후에는 내쫓기게 될 집일지라도 지금은 세상 천지간에 눈치 보지 않고 누워서 이불 덮고 잘 수 있는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이걸 다 먹고 여기서 그냥 죽어? 인간은 날 때부터 혼자다. 부모가 있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든 인간은 결국 자기 희생만을 의지하며 챙기며 살아가는 단독자. 백과사전에 등재된 모든 생물들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저버리고 제 손으로 목숨을 끊는다. 저 하나만이 이 고통에서 끝없이 울리는 빚쟁이들의 전화벨 소리에서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욕심의 실천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80평생에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나였다. 술이 있고 좋아하는 책이 있고 기자로 칼럼니스트로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속물 근성에 취해 마음껏 즐기며 살아온 나였다. 흑인 소울 가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곱슬머리에 비쩍 마른 몰골이 우습게 보이더라도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수료해 중앙일보 창간 멤버로 입사하여 사회부 데스크까지 올라간 내 경력은 나름대로 자랑거리였고 그런 나의 모습은 아무도 깔보는 이가 없었다. 젊어서는 한 달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다음 달 월급이 나오기 전에 몽땅 써버려야 되는 줄 알았다. 집이고 땅이고 사서 뭐하나 오직 나 하나 내 목구멍으로 흘러들어오는 막걸리의 조선일보 건물 뒤편에 되집이게 푸짐한 동그랑땡 한 점, 그리고 연신 피워대는 럭키 스트라이크의 희뿌연 담배 연기가 내 젊은 날의 전부였다. 이깟 기사 나부랭이, 내가 작가로 명성을 드날리기 전에 입에 풀칠이나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라고 자위하며 미제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취재차 중서부 전선을 내달리던 내가 어려서부터 밤마다 꿈꿨던 톨스토이, 나스의 소새끼 같은 위대한 글쟁이의 그림자를 따라가기는커녕 서울역 1호선 환승장 계단 중간에 서서 시커멓게 손때가 묻은 난간을 붙잡고 생과 죽음의 경계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늙음을, 앞으로의 미래를, 나아가서는 죽음을 훗날에야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화약의 일종임을 알게 된 협심증 알력과 함께 땅바닥에 내던졌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싶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악하고 소리질렀다. 얼마나 힘껏 소리를 질렀는지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본다. 비쩍 마른 할배가 대낮부터 술에 취했나? 다 늙어서 저게 무슨 짓이야? 쯧쯧쯧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다. 그 소리에 기운이 났는지 가슴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다. 이후로 다시는 흉통이 없었다. 20년이 다 된 지금도 심전도와 엑스레이 진찰을 받으면 지극히 정상으로 나온다. 의사가 너무 건강하다며 싫어할 정도다. 내 나이쯤 되면 골골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두둑하게 돈을 뜯어내야 반가운 법인데 아픈 데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산다는 말이 여간 재수없게 들리지 않는다는 눈치다. 그렇다면 나는 왜 서울역의 1호선 환승계단에서 앞다구니를 지으며 협심증약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일까? 번개처럼 뇌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다. 인적 자본. 쉽게 말해 빤스 한 장만 입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느냐는 평가 기준이다. 나는 늙었고 병들었으며 전 재산을 날렸다. 사업을 하려 해도 돈이 없고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싶어도 육체 노동은 이제껏 해본 적이 없어서 며칠 버티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대로 골목에 버려진 깡통 캔처럼 죽어가야 하는가? 빈 깡통은 사람이 발로 차고 짓이겨 놓았어도 알루미늄이라는 재질에는 변함이 없어서 재활용을 거쳐 새 상품으로 거듭난다. 나는 저 깡통만도 못한 것일까? 구걸에서 얻은 500원짜리로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빼 마신 노숙자는 아깝다는 생각도 안 하고 캔을 버린다. 노숙자의 손에서마저 버림받은 캔도 재활용되는 세상에서 내 경력이, 내 능력이 재활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니,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다. 새로운 종의 기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프로스트의 시처럼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누구의 삶도 아닌 나의 삶이니까. 그 자리에서 마누라 새끼 걱정은 들지도 않았다. 오직 내 한 목숨 이대로 비참하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과 미련뿐이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한 줌의 불꽃을 틔웠다. 번역을 하자. 내 글을 써서 인세를 받자. 지금까지 말로만 글을 쓴다. 노래를 부르며 시내 아파트는 닭장 같아서 내 글을 못 쓰겠으니 경치 좋은 시골집 짓고 살면 베스트셀러는 문제도 아니라고 아내를 깨워냈는데 결과적으로 글 한 줄 제대로 못 쓰고 쫄딱 망했다. 이제야말로 그 약속을 지켜낼 때다. 그 길밖에는 없다.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후회와 자책, 희망이 뱃속에서 뒤엉켜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건 흉통이 아니다. 살았다는, 살 수 있다는 안도의 자신감이다. 내가 15이었을 때 해방을 맞았다. 초중등 교육을 일제시대에서 보냈다.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배운 것이 일본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내가 쓴 장문이 장학관 상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해방 후에도 일본어 공부는 열심히 했다. 책을 읽기 위해서다. 그 시절엔 제대로 번역된 외국 문학이 없었다. 먹고 살기도 죽어 넘어가는 판에 돈 들여서 외국 서적을 번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잠시 학교에서 스치듯 배운 일본어는 이력판 외국 문화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사전 한 권 펼쳐놓고 일본어판 백과사전부터 시작해서 도스토옙스키 이력판을 바로 공략했다. 그 시절에 배운 공부는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는다. 머리가 아무리 늙고 퇴화했어도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늙어서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찾아서 꺼냈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배웠다는 것마저 까먹은 것뿐이다. 기자 시절에도 좋은 책이 있으면 간간히 남의 이름으로 취미삼아 번역을 했다. 스웨덴 여류 작가 라켈레프의 장편소설 닐스의 모험도 헌책방에서 우연히 구한 일어판이 하도 재미있어서 내가 직접 번역해 영남일보에 연재했던 것이 시초다. 나의 첫 번째 번역 작업이었다. 이후로도 간간히 번역을 했지만 대부분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업무적인 성격이 강했다. 90년대만 해도 국내에는 기업 경영에 대한 서적이 거의 없었다. 가까운 일본의 발전된 경영 전략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내가 한 일이 그것이었다. 생산성 본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기업 경영의 일반 사업 및 중간 관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획 기사를 집필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책을 구해 경영 서적을 번역하고 각 기업에 배포토록 하는 업무였다. 번역은 어디까지나 나의 두 번째 장기라고 생각했고 고급 유희라고 여겼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나를 세상에 팔 수 있는 자본 중에 자본이었던 것이다. 반스 한 장 입고 거리에 나앉게 된 늙은이를 세상이 다시금 받아줄 수 있게 해주는 생애 마지막 대출 창고, 휴먼 캐피탈이었던 셈이다. 15만원짜리 중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된다. 프린트는 우체국에서 공짜로 쓸 수 있다. 거기서 메일도 보내면 된다. 살아있는 내 머리와 좋은 책만 구하면 된다. 책이라면 평생을 곁에 두고 읽어온 나의 동반자다. 절대로 나를 배신할 리 없는 종교와도 같다. 가장 힘센 고비에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삶은 위로가 된다. 죽을 것만 같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헌신적인 세월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바꿔주는 주체는 결코 남이 될 수 없다. 의사는 내 몸을 고치고 목사와 승려와 신부님은 내게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다.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내 한 몸 부서져라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약은 내장으로, 좋은 말은 귀로, 노동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고작이다. 내 인생을 가꾸는 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람은 바뀐다. 인적 자본은 인간의 사회적 가치다. 대기업 사장 출신이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벌어놓은 게 많으니 다달이 통장에 연금이다, 보험금이다, 적금이자다 해서 경제적 풍요가 차곡차곡 쌓일 테지만 그 나이에 돈 한 푼 없는 맨 몸뚱이라면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퇴직자들이 기껏 한다는 게 뭔가? 동네에서 빵이나 팔고 커피나 끓인다. 퇴직금 몽땅 털어다가 빵집, 통닭집 차렸다가 몇 년 안에 다 들어먹고 이혼당한다. 돈을 못 벌어서 아내에게 이혼당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돈으로 여자를 샀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한 이불 덮고 백연머리 송사를 쌓아올린 횟수만 수십 년임에도 다 늙어서 돈 때문에 갈라서는 사이라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수치다. 내 가치가 돈의 액수에 따른다는 것은 수치다. 가족도 인정해주지 않는 처지가 됐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빈 털터리가 되었어도 노망이 나서 벽에 똥칠을 해도 당당하게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는 벽에 똥칠해도 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부모이자 배우자였다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야 한다. 수십억 자산을 가진 부호임에도 유서 한 장 때문에 자식들끼리 피가 튀는 싸움을 하고 큰아들 집에서 작은아들 집으로 막내놈 집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길바닥에서 지쳐 쓰러진다면 돈은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기자 시절 윗사람한테 유난히 잘하던 친구들이 있었다. 능력 때문인지 사바사바를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정치권과 연결돼 공기업 사장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사무실 하나 빌려다가 거기서 하루 종일 졸다가 집에 들어간다. 잡소리 같은 걸 책이라고 써놓고는 내줄 만한 출판사 없느냐고 전화도 오고 그런다. 이걸 글이라고 썼느냐고 욕을 해도 내 앞에서는 끽소리 못한다. 나는 잘나가는 현역이고 그들은 뒷방에서 물러난 퇴물이기 때문이다. 젊어서는 나보다 잘나갔고 내가 뒤늦게 망조가 들었을 때는 김형 왜 그러고 사오 하면서 타박이나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내가 부럽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인적 자본에서 그들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파랗게 젊은 독자들이 내가 번역한 책을, 내가 쓴 책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 얼굴, 내 나이,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몰라도 현재의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수용도가 높다고 우쭐댈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몇십 년이다. 은퇴하면 우쭐댔던 그 시간만큼 차디찬 냉대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걸 아는 사람은 늙지 않고 살아갈 테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다만 늙어갈 뿐이다. 네, 좋은 시간 되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마저 행복하세요.